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 시장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굉장히 비난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죠. 24시간 365일 동안 휴일 없이 또 효율적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올라올 거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가격이 조금 회복하는 또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6만 불을 확실히 지지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 쭉 좀 회복해서 7만 불, 8만 불까지 가서 조금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과거의 하락장들을 좀 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회복하다가 약간의 좋은 기운이 생길 듯 하면 다시 또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5만 불 갈 것 같으면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일정 구간을 계속 터치를 하는 시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어떤 분들 이렇게 트레이딩 하긴 해요. 특정 구간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또 밑에가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구간을 먹는 트레이딩을 또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도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구간을 반복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6만 5천 불에 팔았는데 갑자기 상승 전환이 돼서 7만 불, 8만 불, 또 10만 불 넘어가고 하면 그 상승폭을 놓치게 되잖아요. 개인의 트레이딩 방식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는 너무 잦은 트레이딩보다는 적립식 투자, 꾸준히 이 구간을 계속 산다. 좀 오르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6개월 뒤 또는 1년 뒤 정도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좀 회복을 할 때 좀 더 큰 수익을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거둔다, 또는 완전 장기 플랜을 간다,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물타기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물타기가 여러분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물타기가 너무 좋은 전략이긴 하죠. 근데 물타기가 안 맞는 자산들도 있어요. 장기 우하향을 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떨어지거나, 이런 자산들은 물타기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물타기도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장의 흐름입니다. 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 시장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것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보죠. 어떤 금융권의 CEO가 말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자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시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이시죠. 정말 말로서는 비트코인의 비관론을 주구장창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최근에 2023년도긴 한데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이건 애완용 돌멩이일 뿐이다. 펫락이라고 표현했나요? 이렇게 CNBC에 나와서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20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대변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 사기다. 2014년도로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형편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어느 정도는 금융시장에서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2014년 이후로 비트코인이 한 지금 100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 말의 현혹이 되다 보면, 유명인의 말의 현혹이 되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JP모건의 CEO는 저렇게 말했지만 막상 JP모건은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작년에 이제 출시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담보 제공, 대출이죠. 기관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는 제한된 고객만 이용 가능해요.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고액 자산가들, 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원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직 개인들이 리테일이 다 참여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해진 이유가 고객이 원할 수도 있고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은행들이 비트코인 담보대출들을 직접 제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SAB 121이라고 해서 기존의 규제 중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
계산을 할 때 그것을 은행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부채로 계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으면 맞출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기 자본을 늘렸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의 어떤 비즈니스, 담보 제공, 대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SAB 121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들을 차차 이렇게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이 월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JP모건이 그것만 한 게 아니죠. JPM 코인이라고를 또 발행을 해서 은행 간의 결제 정산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어요. 이제 쿼럼이라고 하는 이 자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JPM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들 은행 내부의 거래를 할 때 이 블록체인에 올라간 이 JPM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 퍼블릭 체인, 이더리움 레이어 2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운영하는 베이스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 기존 레거시 금융 인프라의 어떤 미래 모습이기도 한데 굉장히 효율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24시간 365일 동안 휴일 없이 더 효율적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좀 차지합니다. 물론 이 JPM 코인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과 JPM 코인은 좀 원래 좀 족보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외부의 자산, 그러니까 국채나 금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달러의 가격에 패킹이 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하는 형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은행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예금 토큰이라고 부르죠. 디파짓 토큰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JPM 코인의 신뢰는 그 JPM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의 신뢰와도 똑같고, 그 은행은 기존에 뭐 바젤 3라든지 은행법의 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도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뢰를 주는 주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많이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큰 흐름을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굵직하게는 블랙락을 또 안 들 수가 없는데,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또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자금 세탁 수요가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자금 세탁의 지표 정도로는 표현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주로 불법적인 목적이나 범죄 자금 이동에 활용된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CEO들은 좀 유연한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서 관점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의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 블랙락이 움직인 흐름을 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한데요. 금융시장 인프라의 진화, 결국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올라올 거다. 온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금융자산이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화된 금이고 특정 국가의 통화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제이미 다이먼은 뭐 지금까지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JP 모건 자체가 이미 이쪽 시장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 CEO 자체가 과거와 뷰가 바뀌었고, 근데 이렇게 뷰가 바뀐 분들이 월가에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굉장히 비난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죠. 블랙락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현물 ETF를 2024년도에 승인을 한 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를 한 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한번 봐서 어느 정도 추세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IBIT입니다. 현재 전체 운용 자산이 4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ETF 중에서는 가장 큰 운용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ETF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체 모든 ETF
ETF 통틀어서 그 수준을 보더라도 한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ETF 통틀어도 여기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모든 자산에 대한 ETF거든요. 450억 달러 정도의 UM이니까 11위, 12위 정도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RWA가 결국 실물 자산을 토큰화 영역인데 이 수준을 보면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게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실물자산 토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맨 위에 트레저리 뎁트라고 해서 미 국채입니다. 규모가 지금 1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 국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전체 한 50% 좀 안 되죠. 이제 미 국채를 토큰화하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크고 빠르게 스타트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기존 금융 자산들 중에서 주식을 토큰화를 해서 이 온체인 환경에서 많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어질 것 같고요. 이 미 국채를 토큰화를 가장 또 먼저 스타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블랙락입니다. 그래서 비들이라고 하는 이제 미 국채를 토큰화한 RWA 토큰을 가지고 했고, 최근에는 어디가 또 많이 올라와 있냐면 블랙락의 이제 비들 펀드 두 번째이잖아요. 첫 번째가 서클의 USYC잖아요. 저거는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그들은 미 국채를 이제 서클 회사가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다시 이 토큰화를 해서 유동화를 시키는 전략들을 서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비드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마 초반에는 국채를 토큰화하는 흐름이 많이 갈 것 같고, 이것도 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비들 같은 경우도 이 시큐리티 타이즈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업체와 토큰화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데, 이 회사도 나스닥에 최근에 이제 상장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가격은 약세장에 어떤 한참 와 있어도 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만 찝어보면 골드만삭스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CIO, 최고 투자 책임자죠.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2024년도에. 근데 2026년도에는 골드만삭스 CEO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정도로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기반의 프리미엄 인컴 ETF를 출시하는 거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는데 SEC에서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ETF인데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ETF가 아니라 운용사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주는 ETF이기 때문에 이것도 블랙락의 그 IBIT 못지않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하나의 ETF를 출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뭐 유명인들 어떤 말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약세장 때는 비관론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 비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빠르게 이 디지털 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비자는 이미 디지털 자산 카드 이 결제 시장이 90% 정도 차지하거든요. 1년 새에 5배가 증가했고,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시간에 좀 다뤘던 라이브 할 때 오픈 USD, OUSD 이것도 꽤 큰 하나의 지금 변화의 축으로 들어갔습니다. 140여 개 되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금융사들이 여기 참여 기업으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오픈 컨소시엄을 만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장이 이후에 얼마나 크게 나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징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자도 있고요.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부터 해서 블랙락 다 들어가 있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 국내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개 거래소가 거의 99% 넘는 이제 거래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고, 크립토 쪽으로부터 나온 기업들인데요. 지금 전통 금융사들이 이 거래소들의 지분에 꽤 많이 참여 또는 인수를 하는 흐름들을 다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 약세장 때 이런 전통 시장에서의 전통 금융권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음 시장을 또 준비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두나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은행에서 지분 6% 이미 인수를 했고, 삼성의 금융 3사가 또 지분 4% 정도를 또 인수를 했어요. 하나투자증권은 원래 지분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지분에 더해서 지금 핵심 주주로서 좀 더 공고히 하고 있고, 코인원 같은 경우도 빗썸에 비해서 좀 점유율은 떨어지긴 하지만 3위 거래소거든요. 최근에 한국투자증권과 해외 거래소인 OKX에서 지분 투자 결정했죠. 그리고 코빅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그룹에 있는 계열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에서 지분 92%를 인수를 해서,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전통금융 시장에서 이쪽 시장으로 많이 재도권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썸도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어요. 이제 키움증권이 빗썸에 또 신주를 인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까지 나온 소식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 좀 판도가 많이 바뀌는 흐름이다. 지금 뭐 가격은 좀 약세장을 좀 지나고 있긴 하지만 월가 뭐 한국의 금융시장 포함해서 꽤 많이 어떤 지각 변동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고 있다.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매출, 이익이 잘 나고 있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더 약세장 때 많이 구매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또 크립토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의 주식과는 또 평가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보유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제도권화되는 이런 부분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마치 이 크립토 시장의 S&P 500처럼 하나의 지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이 성장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비트코인 성장하면 또 시장도 성장하고, 하나의 대표 지수와 같은 느낌이죠. 거의 시가총액이 한 뭐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장에 들어오는 자본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월가를 포함해서 금융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봤고, 다음 시간엔 국가 입장에서의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꽤 진지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이 시장이 탄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의 핵심 자산인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을 이 시기에 잘 해둔다면 결국 시장이 좀 불량이 되고 가격으로 이게 반영이 될 때 또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성공된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